네, 국회는 한 차례 연기됐던 대정부 질문을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합니다. 미래한국당에 맞서서 진보 진영이 연합해 비례정당을 만들자 이런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의당은 비례대표용 정당은 꼼수라고 고강도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천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와 허정용,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후 2시에 이제 시작을 했겠군요. 대정부 질문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 입장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두 당은 회의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큰 만큼 이번 추경의 세출 확대는 2015년 6.2조 원의 세출 규모를 충분히 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말고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사태 진정을 위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초당적인 협력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추경 얘기가 아무래도 가장 큰 임시국회에서 결정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추경 편성하는 것 자체에는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선거가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사실상 코앞에 닥쳐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어떤 선거운동, 직접적인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각자가 이제 공천 작업 마무리하고요. 추경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지금 상황, 대구 상황 보시지만은 시장이 철시하고 모든 모임들, 행사 다 거의 취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경제가 사실상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우려들, 특히 취약계층은 생계, 날마다 사실은 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추경, 과거의 메르스 사태를 넘어서는 큰 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역시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폭넓은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측면들 당연히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선거에 일단 상황에서 뭔가 대체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선심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꼼꼼하게 짚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역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빼고는 거의 잘못하면 도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줄도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위기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또 야당의 입장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을 때 과거에 뭐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라든가 또는 뭐 검역관 증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야당이 많이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연되고 논란이 되면은 정치권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는 해나가되 하나하나 항목을 넣고 정부가 이제 며칠 후에 아마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추경안 아마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데 17일 임시국회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아마 여야 바쁘게 뛸 것 같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는 야당이 정부 여당 공격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총선 앞두고 아주 좋은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 추경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지금 야당이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네. 단 야당이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예산이 소위 말하는 슈퍼 예산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추경이 역시 슈퍼 추경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추경은 하되 이게 슈퍼 추경이 됐을 경우엔 슈퍼 예산 플러스 슈퍼 추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제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 평가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는 0.5짜리도 있어요. 0.5% 그렇죠. 성장. 0.7% 성장짜리도 있고. 근데 문제는 0.5, 0.7이 아니라 1%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슈퍼가 두 번이나 겹치는 예산과 추경을 편성해냈는데 1%대의
경제 성장률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불은 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도 야당이나 여당이나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책임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국가 운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걸 좀 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이거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좀 전국 주도권 잡겠다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표 깎아먹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이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국가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좀 고려해서 네. 그거를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지혜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일단 2.1% 낮춰졌긴 했습니다만 2.1%를 얘기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요. 그것도 그나마 3월 달 안에 이 코로나19가 좀 잡혔을 경우를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기관들은 좀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잡는 습성이 있죠. 네, 아까 0.4%, 0.7%의 얘기한 건 0.5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외부 외부 전문기관들. 예, 그렇죠. 외부 정 우리 예산을 올해 잡을 때 네. 2.6% 성장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고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 부분 분명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입도 추경을 해야 됩니다. 세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러나 지금 너무나 한계, 도산 위기라든가 정말 위기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되 그러나 이 국가적인 큰 흐름까지 다 같이 여야가 정말 그건 공히 초당적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뭐 얼어붙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총선 시기에는 돌아갑니다.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세종시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오겠다라는 입장문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이 세종시가 이제 이루어진 이후로 이해찬 대표라든가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서 이 기틀을 닦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권이 좀 유리한 지형도가 있는 곳이고요. 네.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고요. 또 공직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나 김병준 후보의 경우는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의 비대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이고 또 당에서 이렇게 중진들이 험지에 가서 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거부하고는 사실 출마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또 어디든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했던 얘기도 노무현 정신, 박근혜 정신, 이완구 정신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서 반드시 살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쉽지는 않은 지역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향후에 이제 여기서 거부할 경우는 도미노 현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역이 지금 이해찬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안 나온 거죠? 안 정해진 거죠? 예,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이 김 교수님 말씀하신 보완을 한다면은 지난번 대선 때 있잖아요. 네. 세종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득표한 게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득표를 사지가 많군요. 사지가 되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세종시 의회 의원은요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사지가 되는지 늪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살아 돌아오면 진짜 업그레이드가 확 되는 겁니다. 바로 그냥 예? 대선 주자도 예. 올라가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고 물론 세종시가 또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이 데미지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입는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거기 나가는 데는 의미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번에 충청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식으로 내가 충청권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또 떨어지는 것도 몇 표 차이로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선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설령 낙선이 만에 하나 된다 하더라도 난 바람을 일으켰다라는 명분도 또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충청권에서 바람 불면 그게 또 체면 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충청 지역은 거의 다 지금 공천이 마무리가 되는 양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정우택 의원도 지금 본인의 본격으로 지역을 갔죠. 떠나가지고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충청 지역이 일종의 여태까지 캐스팅 보트를 취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캐스팅 보트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미래통합당이죠. 네. 당명이 하도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미래통합당이 이제 가져와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종환 의원 자리입니다. 그죠? 네. 자, 김태호 전 경남지사 지금 경남 창원 성산 공천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입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창원 성산이라는 게 경남 지역에서 섬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보 정당의 어떤 성지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보 정당의 성지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뭐 노무현 저 노회찬 네. 전 의원께서 고 노회찬 전 의원께서 또 의원을 지내시고 확실한데 저는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 이렇게 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이 퍼센테이지 그 차이가 많이 여론조사에선 좀 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와 야 후보, 더군다나 여권 후보는 후보 단일화까지 했어요. 근데 야당은 후보 단일화 안 했거든요. 500표 차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네.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고 사실 선뜻 내키지 않겠지만 저는 경남지사까지 지냈던 분으로 한번 붙어볼 만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선거라는 건 구도고 네. 또 구도에다가 그 후보 본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인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 구도가 아닌 분위기에서 파생되는 정당에 대한 시각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특히 대도시라든지 중소도시 같은 게 도시들은 사실 정당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번쯤 제가 볼 때에는 도전해 볼 만한 또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을은 어떻습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에서는 추가 후보를 공모하는 이런 방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양산을에 다른 후보 내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죠. 다른 후보를 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이미 20일 심사를 단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무소를 내고 뛰고 있는데 네. 그것도 전 대통령 후보고 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가장 무게감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재공모를 한다. 오후 5시까지 이제 공모를 합니다, 오늘. 네. 아마 이 메시지는 그동안 수도권 험지에 나가는 꾸준한 당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니다. 나는 이곳에 고향에서 그랬죠.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네.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는 이 정도 양해가 된 것처럼 얘기했던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지금은 이제 아예 말을 않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취재하고 들어본 바로는 네. 역시 황교안 대표가 상당한 부담감을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 대첩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김두관 전 지사랑 같이 양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낙동강 벨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가 바로 이 홍준표 김두관 선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만일의 경우 생활했을 때는 당에서 다시 홍준표 전 대표의 위상이 높아지고 당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당내에서 우려하는 친한계의 목소리도 일부 들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도 고려가 됐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지난번에 컷오프가 됐다. 네. 고향에서 두 번째 컷오프가 되면 선택은 딱 두 가지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정계 은퇴를 하겠다. 네.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계 은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 그렇다면 성품이 무소속. 뭐 저도 오랫동안 국회 취재하면서 오래 뵀는데요. 네. 쉽게 자신 이 생각을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주 집요하고 자신의 그런 의지가 아주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일의 경우 당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말로 양산은 또 다른 정말 김두관 지사,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후보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까지 만일에 붙는다. 이건 굉장히 큰 관심 지역이 될 텐데요. 홍준표 전 대표 쉽게 꺾일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것 하나 보겠습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요.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가 황교안 대표가 나간다고 하니까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영등포를 나한테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하고. 뭐냐면 양산하고 뭐냐면 지금 공천 과정에서 사실 이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쪽이나 네. 아니면은 지금 주류가 아닌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딴 생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해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얼핏 들게 되거든요. 이정현 전 대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홍준표 의원 전 대표도 전 대표고 이정현 의원도 전 대표고 다 전 대표 아닙니까? 네네. 전 대표급이 이게 전 대표들이라면 사실은 일반적인 공천 과정에서는 그냥 자기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하거든요. 네.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종로에서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반발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가장 이정현 특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른바 친박 공천 학살. 네. 사실은 예전에 친박 공천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8대 총선이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 이명박 정권 초기 허니문 시절에 할 때 그때 이제 친박 공천 학살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랬었는데 이 피해 의식을 다시 지금 되짚어내는 것 같아요.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고 친박에 있어서의 좌장은 아니지만 가장 또 친박에서의 구심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정현 전 대표가 모든 거를 짊어지고 공개적인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의 양식이 뭐냐면 실제로 나 영등포 의뢰 나가고 영등포 의뢰 나갔을 경우 뭐 만약 공천 안 주면 나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압박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압박을 주는 거다. 왜? 특히 TK 지역에는 친박들이 많은데 그 친박들이 TK 지역 공천을 앞두고 TK 지역 공천에서 만일 우수수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그때는 친박의 계파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정현 전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간 것이다. 이거는 뭐 영등포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보다도 저는 지금 공천 과정 이런 것들에 압박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홍준표 전 대표. 그러니까 나를 영등포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면 친박 세력에 대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자세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되고요. 네. 그런 걸 카드로 활용해서 다른 친박들을 구하는데 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차 경선 때 발표한 걸 보면 청와대 출신 인사들 6명 중에서 3명이 통과하고 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2차, 3차 보니까 지금 윤건영 기획실장도 국정상황실장도 됐고요. 그리고 윤영찬 수석도 경선 통과를 했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도 통과를 했고요.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일부 행정관 출신들도 경선에서 지금 승리하는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청와대와 연계에 대해서는 여당의 이런 이번 선거를 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일단 진행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청와대의 입김, 다시 말해서 강한 현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이 정도 이 임기 때라면은 다른 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과연 당선 가능성은 만만치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김용태 의원하고 이제 상대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김용태 의원이 굉장히 당에서도 미래통합당, 과거의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내면서도 자기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이고 대중과의 친화력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윤건영 실장이 아무래도 뭐 박영선 장관이 이제 물려준 지역 아니겠습니까? 나가면서 아무래도 민주당 세력이 상당히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김용태 의원의 만만치 이런 않죠? 실력도 만만치 않고요. 또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또 조배숙 의원이 있습니다. 네. 조배숙 그리고 또 거기에 권태용 정의당 또 전 사무총장도 있고요. 만만치 않은 그런 구도 속에서 할 텐데 다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저는 쉽지 않은 지금 정치 구도고 네. 결국은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뭐 인물, 구도, 바람 여러 가지 지역도 있지만요.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변수가 큰데 만일의 경우 상황이 악화됐을 때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출신들이 나가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역시 그동안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생활할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광재 전 강원지사요. 네.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위촉이 됐습니다만 본인 출마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히고 있다가 원주 갑으로 나가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 강원도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영향력이 있으라고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네. 강원도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가 나가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건 좀 역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친문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분류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친노는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지금 강원도에 투입한다라는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네. 그 강원도에 있어서의 전세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출신이 지금 75%예요. 생활률이. 이 지금까지만 보면 그럼 청와대 출신 75%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문재인 정부의 친문 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마치 박근혜 정권 때 이 소위 말하는 진박 간별사 논란까지 얘기를 하면서 친박들 중심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시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친문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인사인 이광재 전 지사를 강원도에 투입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당에서 판단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